선영아, 넌 지금 뭐해? 그냥 조용히 지내다. 일은? 직장 다녀? 아니, 안 다녀. 아, 그래? 남편 사업은 잘 돼? 남편 없어. 독신이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우매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옹고찌게 성공한 이는 남녀 불문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남들 모르게 큰 선행을 베푸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왕관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진짜 왕은 왕관 없이도 왕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을 후련하게 해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탔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 가방을, 하이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나는 늘 이런 모습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하고 검소한 중년 여성의 모습.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 또 시끄러웠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누군가의 명품 가방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리액션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 동창회 꼭 나와야 해. 이번엔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거든. 누군가 공지를 올렸다. 1인당 10만 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3년 만에 동창회였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동창회 당일 나는 평소처럼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세일 때 산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몇 년째 신고 있는 평범한 구두.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동창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 선영이 왔네. 미선이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른 그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네. 그나저나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우리 나이가 이제 쉰인데 좀 꾸미고 다녀야지.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컸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저 웃기만 했다. 자리에 앉았다. 15명 정도가 모였다. 모두들 화려했다. 귀걸이, 목걸이, 시계, 가방. 브랜드를 과시하듯 반짝이는 것들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유독 초라해 보였다. 선영이, 넌 지금 뭐해?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응, 그냥 조용히 지내. 일은? 직장 다녀? 아니, 안 다녀.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아, 그래? 남편 사업은 잘 돼? 남편 없어. 독신이야.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었다.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동정 섞인 시선들이 나를 향했다. 50대 중반의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내 모습은 분명했다.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미선이 과장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월감이 묻어났다. 괜찮아. 나름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데. 연금이라도 있어? 뭐 있긴 해. 얼마나? 국민연금? 그거 나와봤자 얼마 안 되잖아. 질문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나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자 동창들은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여자는 정말 가난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식사가 시작됐다. 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나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계속되는 자랑과 과시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우리 딸이 의대 들어갔거든. SKY도 아니고 지방대 의대인데 그래도 의대잖아. 우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이 억대야 억대. 우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자랑은 끝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포크를 움직이며 듣기만 했다. 그러다 누군가 물었다. 선영이는? 자식은 없지만 뭔가 자랑거리 없어? 글쎄 딱히. 아, 맞다. 선영이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잖아. 우리 반에서 꼴찌했었지.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몇몇이 같이 웃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그래도 착하긴 했어. 착하게만 살면 뭐해. 돈을 벌어야지. 미선의 말에 또 웃음이 터졌다.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 동창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다들 회비 10만 원씩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돼. 총무를 맡은 정희가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선영아, 너 아직도 그 구형폰 써? 세상에, 그거 몇 년 전 거야. 수진이 내 핸드폰을 보고 놀란 듯 말했다. 다른 동창들도 힐끗힐끗 쳐다봤다. 응, 아직 잘 되는데 뭐. 에이, 새 거 하나 사지. 요즘 폰 싸잖아. 미선이 마치 나를 가르치듯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회비를 보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내 마음도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익숙했다. 이런 대우에, 이런 시선에, 이런 무시에.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3년 전 동창회 때도 비슷했다. 당시 나는 낡은 패딩을 입고 갔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 패딩은 10년도 더 된 것이었다. 솔기가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따뜻했기에 버리지 못했다. 선영아, 패딩 좀 새 걸로 사. 우리가 돈 모아서 선물해 줄까? 미선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농담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동창들이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한참을 울었다. 그전 동창회는 6년 전이었다. 그때도 비슷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다. 선영이는 결혼 안 해?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인데 소개팅이라도 해봐. 우리가 누구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선영이 나이에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 그들은 친절한 척했지만 그 친절 뒤에는 깔보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장을 보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은희를 만났다.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 선영이? 여기서 뭐해? 응, 장 보러 왔어. 야, 그렇구나. 나는 집이 근처라서. 너는? 나도 근처야. 은희는 내 손에 든 장바구니를 봤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 저렴한 야채들, 특가 행사 중인 계란.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잘 지내. 일은 하고? 직장 다녀? 아니, 야. 그럼 집에서 쉬는 거야? 뭐 그렇지. 은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받아. 그냥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니까. 우리 동창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나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은희는 억지로 내 손에 돈을 쥐어줬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마치 가난이 전염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는 그 돈을 마트 기부함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내봤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 수학여행 사진, 축제 사진, 졸업 사진. 그 시절에도 나는 늘 구석에 있었다. 화려한 아이들 틈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평범한 학생. 공부도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게 될 줄은. 나이 들수록 그 무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고 더 잔인해졌다. 병원에서도 그랬다. 몇 달 전 감기로 동네 병원에 갔을 때였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민지를 만났다. 선영이. 어머,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아파? 무슨 일로 왔어?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이고, 건강 조심해야지.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혹시 종합검진 받아봤어? 요즘 여러 가지 검사해보는 게 좋더라. 아니, 아직. 아, 그래. 돈이 좀 들긴 하지. 나는 작년에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 받았거든. 그런데 선영이는 그런 거 부담스럽지? 그냥 국가 무료 검진이라도 꼭 받아. 민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너는 돈이 없으니까 비싼 검진은 못 받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런 일들은 계속됐다. 동네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은행에서.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작아졌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늘 같았다. 가난하고 외롭고 실패한 여자. 그리고 한 달 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동창 단톡방에 누군가 공지를 올렸다. 다들 30만 원씩만 모아서 미선이 생일 선물 사주자.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모두 찬성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댓글을 달았다. 미안한데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30만 원이 부담스러워. 10만 원만 낼게.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답했다. 아, 그래? 그럼 선영이는 빠지고 나머지끼리 모으자.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선영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나는 단톡방에서 투명 인간이 됐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후 미선의 생일 파티 사진들이 올라왔다. 모두 모여서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는 미선의 사진. 나만 없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모이자. 우리 우정 영원하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두웠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나는 그들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결혼도 안 했고 화려한 직업도 없고 자랑할 자식도 없고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지난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재로 갔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법인 등기부등본, 특허 등록증, 계약서들, 상장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20년 전에 설립한 회사의 등기부등본.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된 직원 500명이 넘는 IT 기업. 그 회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바로 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작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년 내내. 그렇게 2년을 보냈다. 그리고 20대 중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다. 그저 코드만 짰다. 밤을 새워가며 식사를 거르며. 30대 초반 나는 퇴사했다. 그리고 혼자 회사를 차렸다. 자본금은 1,000만 원. 사무실은 작은 원룸. 직원은 나 혼자. 하지만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클라우드 기반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나는 밤낮 없이 개발했다. 몇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굳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다.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몇몇 중소기업에 제안했다. 대부분 거절당했다. 하지만 한 회사가 써보겠다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소문이 났다.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직원을 뽑았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5명, 그 다음에는 10명. 30대 중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대기업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다.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했고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40대 초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했다.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뛰었다. 내 지분 가치만 수백억 원이 됐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원룸에 살았고 지하철을 탔고 편한 옷을 입었다. 돈이 많아진다고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다. 회사를 키우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연애? 시간이 없었다. 친구? 일에 치여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지금 내 회사는 업계 선두주자다. 연 매출 수천억 원. 해외 지사도 여러 개 있다. 나는 여전히 대표이사지만 실무는 유능한 임원들에게 맡겼다. 내 역할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개인 자산은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부동산, 주식, 채권, 해외 자산. 세금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들까지 합치면 몇천억 원은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억 단위 아파트가 아닌 10억 단위 빌딩을 소유했지만 거기 살지 않았다. 임대를 줬다. 나는 그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명품? 흥미 없었다. 비싼 옷?
불편했다. 고급 레스토랑? 혼자 가기 민망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동창들은 몰랐다. 그 초라해 보이는 여자가, 그 가난해 보이는 여자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서류를 다시 책장에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이제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오랜만이었다.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했다. 대표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나는 내 사무실로 들어갔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 하지만 나는 여기 거의 오지 않았다. 불편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편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이 건물도 내 소유였다. 회사가 입주한 5개 층 외에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를 줬다. 대표님, 다음 주에 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참석하실 건가요? 비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부사장님이 다녀오시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경제지 주최. 올해의 CEO 시상식은요? 그것도 패스. 하지만 대표님이 수상자 중 한 분이신데요. 상은 비서실장님이 대신 받아와.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늘 이랬다. 공개 석상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사진 촬영도 피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업계 관계자들 뿐이었다. 일반인들은, 특히 내 고등학교 동창들은 절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 있는 우리 소유 호텔, 거기 최고급 레스토랑 있지? 네, 스카이 라운지 말씀이시죠? 거기 예약해줘. 20명 정도. 네, 언제쯤으로 해드릴까요? 저녁 7시. 그리고 메뉴는 가장 비싼 코스로. 알겠습니다. 어떤 모임이신가요? 동창회.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사적인 모임을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 나는 명함을 꺼내 비서에게 건넸다. 내 정식 명함. 회사명, 직함, 모든 게 적힌 명함. 평소에는 쓰지 않던 것. 이것도 새로 만들어줘. 20장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센트럴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동창회 하자. 내가 다 쏠게. 다들 꼭 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선영이가? 강남 센트럴 호텔?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댓글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옷 커버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10년 전 회사 상장 기념 파티 때 맞춤 정장. 한 번 입고는 다시 입지 않았던 옷. 나는 그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다. 그리고 신발장을 뒤졌다.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쓴 구두 상자. 200만 원짜리 수제 구두. 이것도 한 번 신고는 신발장 깊숙이 넣어뒀던 것.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다. 동네 10,000원짜리 미용실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고급 미용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장이 공손하게 물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수수하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50대 여자.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근사하게. 알겠습니다. 4시간이 걸렸다. 커트, 염색, 트리트먼트, 스타일링.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세련되고 우아한 헤어스타일.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풍기는 염색. 나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음은 백화점이었다. 명품관. 평소에는 구경도 하지 않던 곳.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걸어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둘러봤다. 가격표를 보니 웃음이 나왔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가방과 옷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 드레스 보여주세요. 네, 고객님. 나는 여러 벌을 입어봤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 1,000만 원짜리 드레스. 옆에서 직원이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이것도 보여주세요. 시계, 가방, 구두, 액세서리. 나는 하나하나 골랐다. 가격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블랙카드. 초고액 자산가들만 가질 수 있는 카드. 고객님, VIP 라운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다.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새로 산 드레스, 구두, 가방.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택시를 탔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발렛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 문이 열리자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예약하신 손선영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다. 통유리 바로 옆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 테이블은 이미 세팅돼 있었다. 고급스러운 식기, 꽃 장식, 샴페인까지. 손님들이 도착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떨리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됐다.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7시가 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동창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미선, 수진, 현주, 정혜, 은희, 민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들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리고 나를 찾았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우아한 여자가 설마 그 초라하던 선영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기요, 손선영 씨 예약인데요. 미선이 직원에게 물었다. 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직원이 나를 가리켰다. 동창들이 일제히 나를 봤다. 그들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선영이?
미선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어서 와. 그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모습을, 내 옷을, 내 액세서리를, 이 장소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앉아. 다들. 나는 편안하게 말했다. 동창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평소 그렇게 시끄럽던 그들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놀랐지? 내가 먼저 운을 뗐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무슨... 일단 편하게 있어. 주문할게. 다들 알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한 건지.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누가 명품을 걸쳤는지, 누가 비싼 차를 모는지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직원을 불러 미리 준비한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1인당 50만 원짜리.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코스. 그리고 샴페인도 한 병. 어느 걸로 드릴까요? 가장 비싼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가자 침묵이 흘렀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궁금하지? 이게 다 뭐냐고. 내가 웃으며 말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아, 너 뭐 하는 거야? 나? 회사 경영해. 회사? 응, IT 회사. 들어봤을 거야. 유니시스템즈.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유니시스템즈.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조 단위. 누구나 아는 유명한 기업. 설마. 응, 내가 대표야. 창업자이기도 하고.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대표이사 손선영. 맞아, 그게 나야.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진짜야? 진짜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 거기에는 내 이름과 직함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손선영. 동창들은 명함을 돌려가며 봤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명함을 바라볼 뿐이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동창들은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맛있게 먹어. 오늘 다 내가 쏘는 거니까. 선영아. 미선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미안해. 그동안 뭐가?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우리가 무시하고.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다. 알아. 다 알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네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나는 일부러 숨기고 살았어. 화려하게 사는 게 불편했거든.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어. 널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당한 건 내 선택이기도 해. 내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정말 나쁜 친구들이었어. 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샴페인이 나왔다. 직원이 코르크를 따자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나는 잔을 들었다. 건배하자. 우리 우정을 위해. 동창들은 어색하게 잔을 들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아, 그때 마트에서 내가 돈 준 거 기억나? 응, 기억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건방졌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 그 돈 기부함에 넣었다며? 응, 그랬어.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동창들도 저마다 사과했다. 그동안 했던 말들, 행동들 모두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미선, 수진, 현주, 정혜, 은희, 민지. 그리고 나머지 동창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다들 알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한 건지. 동창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선영아,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누가 명품을 걸쳤는지, 누가 비싼 차를 모는지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강하고 도도하던 그녀가 울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게 편하거든.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는 언제나 친구였어. 단지 서로를 잘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동창회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자랑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고 무시도 없었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봤다.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선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정말 멋있었어. 넌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내 전부가 아니었다. 회사, 자산, 성공. 그것들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 그것이 내게 진짜 행복을 줬다. 돈은 그저 부산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살았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자유였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었다. 비싼 드레스를 벗고 편한 면 티셔츠를 입었다. 명품 구두를 벗고 푹신한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동창들은 알게 됐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진짜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나서. 며칠 후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잘할게. 알아. 괜찮아. 근데 있잖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순간 나는 긴장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닐까? 투자를 부탁하는 건 아닐까? 우리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너희 회사에서 나는 웃음이 났다. 역시 나였다. 미선아. 응? 나는 네 친구지 네 딸의 취업 통로가 아니야. 아, 미안해. 내가 또 괜찮아. 하지만 명심해. 우리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진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고. 한 달 후 또 다른 동창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에서 몇 명만 모였다. 미선, 수진, 정희 그리고 나. 선영아, 저번에 너무 놀랐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정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그래도 고마워. 네가 보여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잘못 산 건 아니야. 그냥 좁게 살았을 뿐이지.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다. 선영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 글쎄, 그게 편해서? 화려한 게 나한테는 불편하거든. 그래도 가끔은 좀 써. 인생 한 번인데. 충분히 쓰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기부? 응. 매년 수십억씩 해. 익명으로. 장학금도 주고 복지시설도 짓고.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리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너 정말 대단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변했다. 동창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나는 그게 싫었다. 나는 그냥 예전의 선영이로 대해주길 원했다. 성공한 CEO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그래서 다음 동창회 때 나는 평소 옷차림으로 갔다. 수수한 블라우스, 청바지, 운동화. 동창들이 놀라며 물었다. 선영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게 편해서. 그래도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지난번이 특별한 경우였던 거고. 미선이 웃었다. 그리고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래 너가 그래야 너답지. 맞아. 나는 나야. 그날 동창회는 즐거웠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 같았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진짜 관계.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지하철을 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내 자산도 늘었다. 하지만 내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동창들과는 가끔 만났다. 이제는 편하게 만났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고. 편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나는 성공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나를 지키며 사는 것. 어느 날 회사에서 젊은 신입사원이 물었다.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 길을 가는 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복잡하지 않아.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동창들이 날 무시했던 그 시간들,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 이제는 추억이 됐다. 나쁜 추억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든 추억.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그 무시가 있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에게도. 나는 이미 충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 메시지였다. 다음 주에 모이자. 이번엔 선영이 집 근처 조용한 곳에서. 좋아. 나도 찬성. 선영아, 내가 골라봐.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쳤다. 우리 동네 작은 식당 어때? 김치찌개 맛있는데. 완전 좋지. 나도 좋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인생은 긴 여정이었다. 때로는 무시받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지금의 나를.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나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다.